안녕하세요. 전 30 후반의 여성입니다. 제가 최근에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엄마로서 다시 태어난다고 하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하나둘씩 다시 떠오르곤 합니다. 그러다 우리 가족에게 있었던 일들 중 가장 큰 사건이 떠올랐는데요. 친정 부모님들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이 이야기를 하니까 엄청 웃더라고요. 그러다 농담 삼아 차야 한번 보내보라는 말이 가족들 사이에 나와서 정말 실행으로 옮기게 되었네요. 왜 집안에 꼭 문제아인 가족 한 명 정도는 있잖아요. 그 존재가 결혼으로 맺어진 사이든 아니면 내 핏줄이든 말이죠. 저희 집안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요. 동생의 남편인 제부였죠. 오늘 이야기는 제부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럼 제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사실 저와 남편은 아주 우연히 만나게 된 인연이었어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행지에서 우연한 사고로 만난 사이였거든요. 어느 날 저는 혼자 차를 타고 여행을 떠났고 하필 외딴 곳에서 차가 고장나고 말았습니다. 근처에 카센터도 없고 차량과 핸드폰도 방전되어 소리도 못 부르고 있느라 이래저래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지금의 남편이 나타나서 곤란에 처한 저를 도와주었죠. 정말 막막했던 상황에 대가 없는 도움을 준 남편에게 너무 감사해서 고마운 마음에 살이라도 하겠다고 하고 명함을 받았었고, 그 후에 남편과 저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나누다가 연인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죠. 첫 만남이 특별했었던 탓인지 저희는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처음부터 잘 맞았던 저희는 결혼 결심까지 의견 다툼 한 번 없었고, 다행히 양가 집안에 큰 반대도 없어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연애를 하는 동안 부모님께 저희들 연애 상황을 이야기하며 남편의 믿음직한 얘기들을 많이 해서 그런지 이미 남편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던 저희 부모님께서는 남편이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오기 전부터 이미 예비 사유로 여기시며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민씨가 결혼 허락 받겠다고 인사드리러 집으로 오겠다고 그러네요. 엄마 아빠는 언제가 좋으세요? 우리야 뭐 아무 때나 좋지. 근데 결혼 허락은 무슨. 이미 우리한테는 사이나 다름없는데 괜히 그렇게 부담 가질 필요 없이 편하게 오라 그래라. 엄마가 밥이나 한번 먹이고 싶어서 그런다고 그래. 그래서 더 보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결혼이 기정사실화 되어 아무 걱정이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저보다 먼저 결혼한 동생과 제부가 끼어들더라고요. 아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제대로 보신 적도 없으면서 사이라니? 장모님이 워낙 정이 많으신 건 알지만 아이 그래도 이런 일에는 신중하셔야죠. 딸 시집 보내는 건데 그렇게 대충 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채영이 결혼할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따져봐야죠. 어차피 애들끼리 얘기가 다 끝났는데 아이 뭐 따질 게 뭐가 더 있나? 자기들 좋을 대로 결혼시키는 거지. 아이 그래도 그건 아니죠. 저도 처형이 걱정되어서 그래요. 그래도 저희가 먼저 결혼했으니 결혼 선배로서 저희가 한번 제대로 검증해 볼게요. 장인어른 장모님 저한테 맡겨주세요. 처형도 걱정하지 마요. 남자는 같은 남자가 봐야 잘 알아요. 그리고 저는 변호사 아닙니까? 에? 제가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덕분에 이제는 척하면 척이라니까요. 그래 언니가 남자를 제대로 알아? 순진한 언니가 누구랑 결혼하는지 우리가 제대로 따져봐 줄게. 언니는 나나 우리 남편만 믿어. 동생과 제부는 저보다 먼저 결혼한 선배랍시고 제 남편감을 자기들이 검증하겠다고 하는데 부모님 앞이라 별말을 못했지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제 동생은 변호사 제부를 만나서 저보다 일찍 결혼을 했었어요. 동생과 결혼을 한 제부는 저보다도 나이가 많은 데다가 변호사라는 직업 때문인지 원체 잘난 척과 허세가 심한 편이었죠. 제 동생은 원래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런 제부와 살다 보니 닮아가는 건지 둘이서 가끔 도를 넘은 말들로 사람의 신경을 건드리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부가 저보다 나이가 많은 건 맞지만 그래도 제가 처형인데 저를 마치 자기 동생처럼 대하는 일들도 종종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저희 부모님 앞에서도 변호사인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나 저희 부모님이 사람을 너무 좋게만 보니 뭘 알겠냐며 변호사인 자신이 깐깐하게 사익감을 따져보겠다고 말하는 거였죠. 자기가 변호사면 변호일이나 할 것이지 왜 남의 남편감을 골라준다는 건지. 이미 결혼 이야기까지 다 끝난 상황에 제 남자친구를 검증해니 뭐니 한다는 것도 참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 제부의 태도가 고가워서 일침을 놓으려고 했더니 제 눈치를 보시던 엄마가 식탁 밑으로 제 손을 잡고 말리시는 겁니다. 순간 욱했던 저는 엄마가 잡은 손 때문에 겨우 참을 수밖에 없었죠. 사실 제부가 그렇게 기세등등하고 저희 부모님께서 제부의 시건방짐에도 가만히 계시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저희 친정집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했을 때 제부가 선뜻 돈을 빌려주었고, 법적인 문제로 부모님이 곤란에 처하셨을 때에도 변호사인 제부가 나서서 이를 해결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부가 저희 집안의 해결사처럼 되면서 묘하게 저희 부모님과 제부의 상하관계가 뒤바뀌게 되었던 거죠. 저희 부모님께서 원래도 사이를 잡는 성격이 아니신데다가 제부에게 도움을 받아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있으시기에 더 작아질 수밖에 없으셨죠. 저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었기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부가 종종 그렇게 사람을 긁긴 하지만 저희 가족들에게는 도움을 주고 사이로서 못하지 않은 편이라 두고 볼 뿐이었죠. 이번 일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제 남편을 검증을 하니 많이 해봤자 제가 남편과 헤어질 것도 아니었으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요. 그렇게 얼마 뒤 약속대로 저희 남편이 친정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오게 되었고, 그 자리에는 전에 말했던 것처럼 제 동생과 제부도 일찍이 친정집으로 찾아와 앉아 있었습니다. 동생네는 지방에 사느라 제가 굳이 올 필요가 없다고 눈치를 주는데도 제부는 변호사 일이 바쁘지도 않은지 일찍이도 찾아와서 미리 앉아 있더라고요. 한눈에 봐도 작정을 하고 온 두 사람은 예비 사이라고 반갑게 맞아주시는 저희 부모님과 달리 저희 남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인사도 받는 둥 마는 둥 하고 고깝게 굴었죠. 자신들이 말하는 검증은 대화를 시작하면서부터 깐깐하게 하면 될 텐데 인사를 하는 자리에서까지 뻣뻣하게 이럴 거면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자리가 자리였던 만큼 남편을 신경 써야 했던 저는 그런 제부와 동생을 애써 무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을 데리고 식사 전에 부모님과 간단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그 두 사람은 자꾸 저희 대화에 끼어들며 건방을 떨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부모님과 하는 얘기를 미리 들어서 눈치로 알았을 텐데도 동생과 제부는 세차장을 운영하는 남편에게 젊은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하냐, 원래 아무 길에서나 여자들에게 말 걸고 도움을 주냐 등등 첫 만남 자리에서는 하지 않을 법한 불편한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뭐길래 저희 부모님도 안 물어보시는 개인적인 질문들을 스스럼 없이 하는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모습에 일부러 제 남편 될 사람에게 꼽을 주는 거라고 알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선을 넘는 그런 시건방진 제부와 제 동생의 행동에도 저희 남편은 기분 나쁜 내색 하나 없이 넉살 좋게 웃어넘기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히려 열을 받았던 건 남편이 아닌 저였고, 그런 제 표정이 좋지 않았던 건지 남편이 나중에 저를 조용히 불러내서 말을 하더라고요. 은혜야, 너 많이 화났어? 그래도 기분 풀어. 나는 정말 괜찮으니까. 괜찮을 게 따로 있지. 지금 우리 열받으라고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니야. 자기가 불편하면 내가 제부한테 한마디 할게. 아니야, 괜히 나 때문에 괜히 가족 간에 분란 만들지 말자. 인사드리러 온 날에 나 때문에 소란 피워서 좋을 거 하나 없잖아? 난 정말 괜찮아. 그러니까 은혜 너도 화 풀어, 응? 그런 남편으로 인해 저도 겨우 참고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참아야만 하는 제 마음도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저희 부모님께서 제부와 동생의 행동을 보시곤 일부러 자리를 일찍 끝내주셔서 동생 내외의 꼴보기가 싫은 모습을 더 보지 않아도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그래도 곱씹어 보니 정말 괘씸하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결혼할 사람에게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건지, 앞으로 가족이 되어야 할 사이에 결혼 전부터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생네가 나중에 또 실수를 할까 싶었던 저는 그날 일을 짚고 넘어가려고 동생에게 전화를 했죠. 너 그날 제부랑 일부러 누구 파혼시키려고 온 거야? 뭐야? 내가 그날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아, 무슨 소리야 또. 우리가 뭘. 대체 무슨 생각이면 어떻게 가족 될 사람한테 그렇게 무례하게 굴어? 그럴 거면 오지나 말지. 진짜 왜 그러는데. 부모님도 참견 안 하시는데 결혼을 두 사람이 왜 그러냐고. 어머 언니, 말 진짜 이상하게 한다. 우리가 뭘 어쨌다고? 그냥 말 몇 마디 좀 한 것 가지고 왜 그래? 그러게 엄마 아빠가 가만히 계시니까 우리라도 언니 결혼 걱정하느라 그런 거지. 언니는 걱정을 해줘도 난리야? 내가 선택한 사람이고 내가 책임질 결혼이야. 결혼을 해도 내가 하고 이혼을 해도 내가 하는 거지. 제부랑 내가 해방 놓는다고 내가 결혼을 안 하겠어? 됐고, 앞으로 식구 될 사람이야. 너한테는 형부가 될 거고 제부한테는 손윗동서 되니까 둘 다 앞으로 행동 똑바로 해. 제부한테도 앞으로 조심하라고 똑똑히 전해. 알겠어?
그냥은 넘어갈 수 없었던 저는 그렇게 동생에게 단단히 경고를 했습니다. 그 정도 말을 했으면 동생도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했죠. 그리고 저는 결혼 준비를 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 동생이 저희 커플과 다 같이 보자며 연락이 오더라고요. 다들 바쁜 와중에 갑자기 왜 그러나 싶긴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별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혼이 확정되어 결혼 준비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 저번처럼 더 이상 트집을 잡을 거라도 없을 테고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 조심을 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저번에 화를 낸 일로 두 사람이 저희에게 사과를 하려는구나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직접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저는 두 사람에게 지난 일에 대한 사과를 들을 생각으로 남편과 같이 동생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부가 냅다 호칭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쪽이랑 나랑 우리가 같은 고향 사람이더만. 그럼 우리가 원래라면 형님 동생 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맞지? 응? 세대가 좀 차이 나긴 하는데 동네가 좁으니 몇 달이 건너면 알 수도 있으니까. 근데 내가 동생한테 손이동사라고 형님 거리면 이래저래 족보가 꼬이지 않겠어? 동생도 나이 많은 내가 형님이라고 높여 부르면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거 아니야. 그리고 나도 나이가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데 아무래도 동생한테 하대 들을 만한 위치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장인 장모님 입장도 있으시니까 어른들 앞에서는 나한테 동서 취급하면서 말 편하게 하고 평소에 우리끼리 있을 때는 나한테 존대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저희 남편 보고 형님이라고 못하겠다는 제부는 대려 윗사람인 제 남편에게 자신을 형님 대접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 부모님 눈치를 보기는 하는 건지 그 앞에서만 제 말을 놓으라고 말이에요. 장난하는 건가 싶어 가만히 있던 남편 대신 제가 따져 물었습니다. 제부, 지금 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결혼하면 집안에서 지켜야 하는 약속이 있고 위기질서라는 게 있는데 지금 나이 가지고 따지는 게 어딨어요? 그럼 제부 나한테는 왜 처형이라고 존대해요? 그러면서 지금 제 남편만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처형은 처형인 거고 내가 손이동사인데 형님이라고 하면 그건 누가 들어도 윗사람 대접하는 거 아닙니까? 나이로나 직업으로나 제가 윗사람 대접을 받아야 맞는 건데 고작 동서지간이라고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먹은 것도 아닐 텐데 제부는 계속 그런 억지를 쓰더라고요. 그런 제부의 모습에 기가 막혀 한마디 더 하려는데 정작 무시를 당하는 제 남편은 웃고만 있었죠. 아무튼 동생, 내 말 잘 알아들었지? 나는 앞으로 동생이라 부를 거니까 앞으로 나한테 형님 대접 받을 생각하지 마. 예, 그럼요. 제 고향 선배님이신데 제가 눈치가 잘하겠습니다. 열이 풀풀 나르는 저와 달리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기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기가 차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의 세계가 원래 다 이런 건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동생네와 헤어지고 난 후 단둘이 되고서야 저는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자긴 화도 안 나? 자기가 거기서 웃어넘기면 내가 뭐가 돼? 애초에 제부가 말도 안 되는 억지 피우는 건데 그런 걸 뭐하러 들어줘. 싫으면 자기가 안 보고 살아야지. 왜 괜히 자기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형님 대접을 못해줘? 사회적인 위치가 있어? 변호사는 형님 소리도 못하는 법이라도 있나? 저런 억지를 부리는데 자기는 저런 말 듣고도 화도 안 나? 화날 게 뭐가 있어.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른 거겠지 뭐. 그리고 같은 고향 선배라는데 어린 나한테 형님 소리 하는 게 껄끄럽기도 하겠지. 원래 남자들은 좀 그런 게 있거든. 그리고 사실 호칭 같은 게 뭐가 중요해. 우리는 사는 지역도 다르고 만나봐야 명절 때나 한 번씩 만날 텐데 그럼 1년에 몇 번 보지도 않을 사이에 굳이 별것도 아닌 일로 척질 필요 없잖아. 그래도 엄연히 당신이 윗사람인데 제부 일부러 저러는 거야. 하여간 변호사면 다야? 세상 천재 자기만 잘난 줄 알지. 그렇다고 어떻게 가족 간에 이런 식으로 해? 이건 우리를 무시해도 한참 무시하는 거라고. 원래 그런 사람이면 나한테만 그러는 것도 아닌가 보네. 그럼 그냥 나이가 못하는 형님으로 생각하면 되지 뭐. 나이 가지고 유세 떨고 싶으시면 그러시라고 하자. 난 아무 상관없어. 남편이 원래 그런 것에 연연하거나 허세가 있는 스타일이 아닌 건 알았지만 그래도 보통이라면 충분히 화가 날 만한 상황에 너무 태어난 남편이 대단해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상관이 없다니 제가 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저희는 그 뒤 무사히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 전부터 분란을 만들던 제부는 그 후로도 자꾸만 선을 넘는 행동들을 하곤 했지만 다행히 가족들이 다 같이 있는 자리여서 그런지 생각보다 큰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제가 제부와 남편이 같이 있는 자리를 피하기도 했고 말이죠. 어차피 동생네는 지방에 떨어져서 지내고 있으니 앞으로도 이렇게 적당히 거리 두고 살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부가 규모가 있는 법무법인 회사에 스카웃되었다며 동생이 서울로 이사를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남편이 스카웃이 됐잖아. 엄청 유명한 법무법인이냐? 우리 남편 실력을 딱 알아보고 불러주신 거지.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서울로 가게 됐어. 너무 잘 됐지 언니? 나 서울 가면 친정집이라 가까워지고 언니랑도 자주 볼 수 있겠다. 너무 좋지. 동생은 서울로 오게 되어 너무 좋다며 기뻐했지만 제부가 지긋지긋했던 저는 그 소식이 별로 달갑지 않았습니다. 가끔 만날 때도 저희 남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람이 근처에 붙어 살게 되면 또 얼마나 미운 짓을 할까 걱정이 되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부는 서울로 올라오고서부터 시도 때도 없이 저희 남편을 불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자영업자라 시간도 없는데 꼭 자기 편할 때마다 저희 남편을 부르려고 안달이 났더라고요. 그런 제부는 늘 저희 남편을 자기 밑으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같은 집안 사이에 동양 사람이라서 그런 건지 자꾸만 가족 간에 필요없는 위아래를 나누려고 했죠. 그러면서 새 차이라는 저희 남편을 늘 자기 멋대로 규정하고 무시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동생도 학창시절에 어땠을지 알만하다. 그치? 네? 제가 뭘요? 아니 그렇잖아. 세차 일이라는 게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지 멀쩡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어? 그런 거 보면 동생도 어떻게 살았을지 뻔히 보여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공부에도 일찍이 손 놓고 학창시절에는 생각 없이 놀거나 일진놀이 하다가 나이 먹고 할 일 없으니 이것저것 기술 좀 배웠겠지. 그러다 뒤늦게 현실 직시하고 돈 좀 벌어보려고 남의 비싼 차 닦으면서 몸으로 떼어 돈 버는 이런 일 선택한 거잖아. 사실 사람들은 가난한 행편을 탓하는데 그것도 다 자기 연민인 거야. 나 봐봐. 나도 똑같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오로지 내 노력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 학창시절은 다들 똑같이 주어지는 건데 그런 똑같은 환경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가 사람 인생을 가르는 거지. 나도 이 약물고 열심히 살아서 변호사 된 거 아니야. 그러게 동생도 일찍 철 좀 들었으면 지금보다는 나은 삶을 살았을 텐데 동생은 자기 인생이 불쌍하지 않아? 그런가요? 뭐 저도 학창시절에 공부를 안 하긴 했죠. 그렇다고 일진 같은 건 아니었지만요. 그래도 저는 세차일 좋아해서 하는 건데요. 일부러 제 남편을 깎아내리겠다고 내뱉는 제보의 말을 들으면서도 저희 남편은 항상 사람 좋아하는 그 얼굴로 허허실실 웃고만 있었죠. 그렇게 기고만장하여 남이든 가족들이든 자기 멋대로 해오던 제보에게 아주 큰 문제가 연달아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 사건을 맡았던 제보가 개인적인 실수를 하게 되면서 소송을 의뢰한 클라이언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 일로 인해 억대의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죠. 거기다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회사 내부에서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 문제만으로도 머리가 아픈 상황이었을 텐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부 쪽 사돈 어른들께서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며 또다시 큰돈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월급쟁이로 먹고 사는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그러한 상황이 감당할 수 없을지 몰라도 억대 연봉인 제부로서는 힘들긴 해도 해결하지 못할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생길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던 제부와 동생이 그만큼 돈을 버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형편 이상으로 가소비를 하고 있어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여력이 없었다는 거였죠.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닌다고 하는데 해결해야 할 금액이 너무 커서 선뜻 나서주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당장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일 텐데 그래도 저희에게 전화해 도와달라는 말 한 번 하질 않더라고요. 제부와 동생 성이 안 좋다는 말도 엄마를 통해서 알게 되었죠. 평소 제부와 동생이 하는 짓이 미워 죽겠는데 그래도 내 동생이고 내 가족이니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도움을 줘볼까 하는 마음에 동생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전화를 받는 동생의 목소리가 예상과 다르게 밝더라고요. 일이 잘 해결된 건가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두 문제 모두 잘 해결되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 큰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었어? 언니. 어차피 조금 있다가 알게 될 텐데 내가 먼저 말할게. 아빠 엄마가 도와줬어. 뭐? 아빠 엄마가 그 돈을? 응. 나도 우리 부모님한테 이런 돈이 어딨나 싶어서 좀 놀라긴 했는데 우선 당장 내 코가 석자이니까 빌려다 썼지. 너 걱정할 만한 돈은 아니라고 하더라고. 무슨 돈인지는 끝까지 말씀 안 하시던데 아마 친척분들 중에서 빌려주시지 않았을까? 왜 양평에 있는 이모 돈이 굉장히 많다고 하셨잖아. 양평 이모도 자식들 결혼시키곤 재산 나눠주셔서 그 정도는 아니실 텐데. 그래? 그래도 뭐 어때?
설마 엄마 아빠가 그 돈을 훔치기라도 하셨겠어? 우리가 모르는 지인분들 중에 돈 많은 분 알고 계실 수도 있지. 어쨌든 안 그래도 내가 언니한테 연락하려고 했어. 오늘 우리 집으로 와. 엄마 아빠도 오기로 했으니까. 이번 일 잘 해결된 기념으로 나랑 그이가 기분 좀 내려고 하니까. 알겠지? 동생의 큰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고 하니 다행이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친정 부모님께 제부의 일을 해결해줄 만큼의 목돈을 가지고 계시지 있지 않았고 주변에도 재산이 많은 분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물론 제가 부모님의 재정적인 상황을 자세히 아는 건 아니었지만 제부가 해결해야 하는 돈이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으니 형편이 그다지 넉넉지 못한 저희 집 상황에서 그 돈을 도와주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당장 전화를 해서 부모님께 여쭤보고 싶었지만 저녁에 가족 모임이 있다고 하니 만나서 그 돈의 출처를 직접 여쭤보기로 했죠. 그렇게 몇 시간 뒤 동생네 집에서 가족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 동생네에 도착을 하자마자 엄마를 붙잡고 방으로 들어가서 제부를 도와줄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여쭤보게 되었죠. 그런데 엄마는 계속해서 제부를 도와준 그 돈의 출처를 몰라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혹시나 부모님께서 제부를 도와주신다고 대출이나 빚을 졌을까봐 걱정이 되었는데 엄마는 제가 걱정할 만한 일은 없다며 말씀을 하셨죠. 제가 여러 차례 물어봐도 계속 같은 대답을 하시니 저도 엄마가 하는 말을 믿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제부가 돈을 못 갚을 사람은 아니니 돈의 출처를 묻는 건 이쯤에서 끝내기로 했죠.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접어두고 동생이 차린 진수성찬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도움을 받기도 했고 걱정했던 일이 해결되어서 그런지 동생과 제부도 전과 달리 시건방을 떨거나 잘난 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정말 오랜만에 가족들 전부가 웃고 즐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죠. 그런데 한 잔 두 잔 술이 들어가다 보니 제부의 건방진 태도가 다시 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가만히 있던 제 남편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죠. 아이 동생, 아이 정말 뭐하는 거야? 어? 술잔 빈 거 안 보여? 앞에 있으면 째깍째깍 술잔 쳐야 될 거 아니야. 얼른 술 따라. 동서, 습기가 좀 오른 것 같은데 이제 좀 천천히 먹어. 기분 좋자고 모인 날인데 금방 헤어지긴 아쉽잖아. 천천히 마시고 좋은 시간 길게 가지자고. 아이씨 뭐라는 거야. 내가 먹고 싶다는데. 세차나 하는 따까리 주제. 내가 하라고 그냥 하면 잠을 말고 할 것이지. 내가 그냥 따르라고 하면 잠을 말고 술 따르라고. 술에 취한 제부가 친정 부모님이 계시는 앞에서 남편에게 하대를 하자 가족들 모두 깜짝 놀라게 된 거죠. 특히 남편과 제부 사이의 일을 모르고 계셨던 부모님께서 무척이나 놀란 얼굴을 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아빠가 제부에게 뭐하는 짓이냐고 한 소리를 하셨죠. 자네 지금 뭐라고 말한 건가? 응? 자네 형님 되는 사람한테 동생이라고 하고 반말을 한 거야? 아무리 두 사람이 고향 선후배 사이고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그렇지. 우리들이 있는 앞에서 이러면 되겠어? 자네 더는 실수하지 말게. 정신을 차리던가 아니면 방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 아빠가 큰 소리로 제부에게 경고를 하자 동생도 안 좋은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옆에서 제부를 말리며 자제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때문에 분위기가 갑자기 이상해진 것 같다며 방금 전 상황을 불편해하시는 부모님 기분을 좋게 만들려 다시 분위기를 띄우고 있었죠. 저도 동생에게 눈빛으로 눈치를 주면서 남편 장단에 맞춰 분위기를 다시 띄워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더 과장된 행동을 한다는 걸 눈치채셨던 부모님께서는 기분이 풀리지는 않으셨지만 애써 괜찮은 척을 하시며 다시 대화를 이어가 주셨죠. 제부 때문에 싸늘하게 식은 분위기는 금방 다시 띄었지만 술에 취한 제부의 상태를 보니 그 자리를 더 길게 가져가서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보내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모임을 마무리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제부가 그 잠깐을 못 기다린 거예요. 바로 방금 전 사고를 치고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남편에게 시비를 걸었죠. 근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우리 동생한테 세차를 받아본 적이 없네. 전에야 사는 곳이 달라서 찾아갈 길이 없었다고 해도 지금은 같은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안 찾아갔지? 생각해보니까 내가 굳이 주말에 용서 가면 세차할 필요가 없었잖아. 가족이 손세차를 하는데 안 그래도 엊그제 비 때문에 차 상태가 말이 아닌데 나 세차 좀 받아보자. 제부가 다시 남편에게 반말을 하며 하대를 하자 친정 부모님 표정이 굳어지셨고 곧장 화를 내시려고 하셨죠. 그때 남편이 아빠와 엄마에게 표정과 손모양으로 제지를 했습니다. 동서가 많이 취해서 이러는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죠. 어차피 이제 곧 자리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술 취한 사람한테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일 제보가 술 깨면 제가 전화로 오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일 없도록 주의를 주겠습니다. 그래 동서, 어차피 나야 내일도 출근하니까 내일 세차도 할 겸 같이 해장도 할 겸 우리 가게로 찾아와. 남편의 제지로 부모님께서 더는 나서지 않으셨지만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하시곤 혀를 차셨죠. 동생이 제부를 말리긴 했지만 제부는 이미 술이 잔뜩 취했는지 이제 말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야씨 좋네. 응? 세차하는 가족이 뭐 쓸모 있을까 싶었는데 있어 쓸모가. 옛말에 틀린 말이 하나 없어. 왜 개똥도 쓸모가 있다고 했잖아. 지금 딱 개똥이 쓸모가 있는 상황이라니까. 근데 우리 형님의 세차비를 얼마나 받나? 다른 곳에서 스팀 손세차 받으면 한 5, 6만원 나오던데 우리는 가족이니까 가족 DC로? DC든 공짜든 다 해줄 테니까 내일 찾아오긴 해. 그리고 오늘은 이쯤에서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자. 동서, 오늘 기분이 좋아서 좀 무리 좀 한 것 같은데 그럼 우리 내일 보자고. 아 잠깐 어딜 가. 내가 손세차를 받는다고 했지 네 가게까지 찾아간다고는 말 안 했는데. 세차 여기서 해. 차에 세차 도구 있고 내가 양동이에 물 퍼다 줄 테니까. 뭐야 그 표정은. 왜 세차 못하겠어? 야, 내 기분 좀 맞춰줘라. 어? 고향 선배가 일이 잘 해결되어서 기분이 좋다는데 어? 형 다시 날개 달았잖아. 앞으로 형이 너 도와주겠다니까. 우리 회사 사람들한테도 너네 가게 찾아가 달라고 내가 말도 해주고 우리 고객들한테도 말 잘해볼게. 어? 그러니까 시답지 않은 자존심 세우지 말고 기분 좀 맞춰봐. 어? 그리고 너 살면서 변호사 선임하게 되는 일 없을 것 같아? 그때 형이 도와주겠다고. 그러니까 세차해. 왜 돈 때문이야? 아이씨 뭐 아까는 공짜 어쩌고 그러더니. 자 3만원 줄 테니까 내 차 세차 좀 해봐. 됐지? 이제까지는 웃는 얼굴로 있었던 남편의 표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는 걸 보니 당장 큰일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께서도 그 상황을 눈치채신 듯 보였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부를 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자네 정말 보자보자니까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건가? 내가 아까 전에 경고까지 줬는데 또 똑같은 행동을 해? 자네야말로 누구 기분을 맞춰야 하는지 모르겠어? 자네를 이 자리 왜 만들었어? 죽다 살아나서 가족들에게 고맙다고 이 자리 마련한 거 아닌가? 내가 자네한테 이런 꼴이나 보려고 돈 마련한 줄 알아? 그래 내가 이 말은 끝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장인어른 제가 그냥 다녀오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취한 사람과 입씨름해서 뭐 하겠어요? 얼른 상황 끝내는 게 낫죠. 그때 훑고 오는데 얼마 걸리지 않으니까 금방 끝날 겁니다. 전 세차하고 있을 테니 장모님과 먼저 일어나셔서 댁으로 돌아가시죠. 전에도 느끼는 바였지만 남편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장인 장모님이 앞에 있다고는 하지만 보통 사람이라면 화를 진작에 내고도 남았을 텐데 제부의 행동이 꼭 술에 취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이번에도 참고 넘기는 듯 보였죠. 이번만큼은 남편도 잠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자신이 모욕을 당하면서도 세차를 하는 걸로 이번 일을 넘기겠다고 하니 부모님께서도 저도 별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말대로 술에 잔뜩 취한 제부와 상대해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이 들었죠. 남편은 제 동생에게서 세차에 필요한 물을 담을 양동이를 갖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생도 이번 일의 심각성을 알긴 아는지 미안해 죽겠다는 표정을 잔뜩 짓고 있었고 이번에 웬일로 제부의 행동에 대해 사과를 하기까지 했죠. 아빠 엄마 그리고 언니 내가 이번 일은 이 대신 사과할게. 미안해. 내가 이 사람 술 깨면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타이르고 오늘 일에 대해서 꼭 사과하라고 할게. 정말 미안. 아니 뭐 당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 세차를 입으로 하는 놈한테 세차하라고 말한 게 사과까지 할 일이야? 그리고 변호사가 세차하는 놈한테 고개를 숙이는 건 맞는 일이고? 조용히 안 해? 술에 취했으면 들어가서 자. 괜히 일만 꼬이게 만들지 말고. 동생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제부는 계속해서 친정 부모님과 저의 신경을 거스르는 말을 했고 결국 자리를 떠나시려던 아버지께서 더는 못 참겠다는 모습으로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은영아, 너랑 김서방 아주 큰 실수하는 거다. 나한테는 몰라도 박서방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너희가 누구 때문에 죽다 살아난 건데 박서방 아니었으면 너희들 목구멍이 지금처럼 밥이 넘어갔을 것 같아? 지금이라도 뛰어가서 박서방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라. 박서방이 마음이 바뀌어서 돈 내놓으라고 하기 전에. 아이 참나. 아버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 세차나 하는 놈한테 뭘 하라고요? 무릎 꿇고 사과를 하라고요? 왜요? 제가 왜 그래야 됩니까? 저놈이 뭐길래 뭐 아버님이 빌려준 돈을 내놓으라 말아 하는데요? 김서방, 이래도 모르겠어? 있는 잘난 척 없는 잘난 척 그렇게 하다니 이렇게 말해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냐고. 자네 나랑 이 사람한테 자네 문제 해결해줄 만한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우리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그 큰 돈을 자네에게 마련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자네도 우리 형편 그러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지 않나. 그럼 누구일 것 같나? 응? 그 큰 돈을 계약서 한 장 없이 빌려줄 사람이 누구일 것 같냐고. 자네가 세차나 한다고 무시한 자네 형님 되는 사람이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일세.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빠 입에서 나온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는 남편이 부모님을 통해 빌려줬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제부와 동생에게는 말하지 못한 사실인데 사실 남편 재산이 상당한 편이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건물 1층에 뚫려있는 작은 세차장이나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말이죠. 정확히 말하면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까지 재산이 상당한 편이었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분점을 열어둔 카센터를 운영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카센터 일로 자수성가를 하신 분인데 일찍이 성공을 하셔서 오래전부터 지역에 유지이셨죠. 그렇다고 남편이 시아버님의 재산을 그대로 물려받아 재산이 많았던 건 아니고요. 남편도 시아버님처럼 스스로 한 사업으로 성공을 한 사업가였습니다. 남편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카센터를 놀이터처럼 이용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동차에 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님을 따라 자동차 수리도 일찍 경험해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동차 메커니즘보다 다른 곳에 흥미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차량 세차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세차장 사업을 구상했다고 말했죠. 공부에는 별 재능도 뜻도 없었던 남편은 매번 카센터로 찾아가 세차에 관련된 실험을 했었다고 해요. 아직 성인도 안 된 남편이 세차에 대해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수업 시간에는 책을 펴보지도 않았던 사람이 세제 성분을 공부하기 위해 직접 화학책까지 폈을 정도라고 했었죠. 시부모님께서는 일찍이 공부에는 관심이 없는 남편을 걱정하면서도 한편으론 그러한 남편의 모습을 보며 따로 조언을 하지 않아도 밥은 먹고 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의 본분인 공부는 뒷전이고 괴짜 같은 행동을 하는 남편을 보시고도 가만히 두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말에 흔쾌히 지원을 해주셨다고 하셨죠.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게 세차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셀프 세차장이 많았던 때도 아니고 비싼 차량이 아니면 보통 기계 세차를 하다 보니 남편의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얼마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예상을 깨고 남편의 손세차 사업이 제법 잘 되었다고 했죠. 사실 남편이 세차 공부에 들인 노력을 생각하면 성공 못하는 게 이상할 정도이긴 했습니다. 외국 세제를 비교해서 공부하는 건 물론이고 기존의 세제 말고도 자신이 개발한 방법과 약품까지 활용했으니 세차라고 취급하기보다는 거의 차량 복원에 가까운 수준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처음 하게 된 사업을 성공을 하게 되자 자신감을 얻었고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며 전국적으로 분점들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후 최근에는 가장 기본적인 이라고 생각되는 대형 셀프 세차장 사업도 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수준이 되었죠. 그런데 남편의 학창시절 이야기만 들어도 아시다시피 남편은 사무 관련으로 영 관심도 없었고 체질적으로 맞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현장에서 직접 몸을 사용하여 일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본래 하던 사업 말고도 자신의 매입한 건물에서 세차업을 하고 있었어요. 오로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말이죠. 이 사실을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부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말자고 하셨습니다. 성격이 꼬일 대로 꼬여있는 제부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괜히 남편에게 열등감이나 자격지심을 보이며 시비를 걸을까 싶었거든요. 아빤 제부와 남편이 가까워지게 되면 그때 사실대로 말해도 될 것 같다고 하셨죠. 저희도 그 말을 따르게 되었고요. 그런데 결혼 이후에는 남편이 말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자기 잘난 맛을 사는 제부에게 굳이 말해서 불편한 관계가 되고 싶지 않다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날 제부의 선을 넘는 행동으로 인해서 결국 모든 걸 밝히게 된 겁니다. 남편이 제부를 도와준 것까지 말이죠. 아빠에서 사실을 듣게 된 제부는 그제서야 술이 번쩍 깬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가족들이 자신을 속이는 건 아닐까 싶어 눈치를 쓱 하고 보던데 거짓말을 할 분위기는 아니니 아빠의 모든 말이 사실임을 알고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죠. 자네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박서방이 가만히 있을지 모르겠네. 자기 돈 돌려달라고 하면 빌린 사람이 되나야 하는 거지 뭐. 뭐 어쩌겠나. 자네가 이렇게까지 안 했으면 내가 박서방을 뒤에서 말려보기라도 하겠는데 이제는 나도 그럴 명목이 없네. 이렇게 개망나는 짓을 했는데 내가 박서방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겠어. 그리고 자네도 또 은영이도 이번 기회에 쫄딱 망해서 그 썩어 빠진 정신머리를 고쳐야 되겠어. 그 돈 해결 못한다고 죽게 하겠나? 법이라면 누구보다 잘 아는 자네인데 파산 신청을 하든 구제를 받든 무슨 수가 있겠지.
제부는 아빠께서 하시는 말에 지레 겁을 먹은 듯 보였습니다. 정작 남편 입에서는 돈을 내놓으란 말을 한 적도 없는데 말이죠. 아버님, 혹시 형님이 돈을 돌려달라는 말을 하는 겁니까? 방금 전에 그런 사인이라도 주고 받으신 거예요? 정말 형님이 당장 돈을 돌려달라고 할까요? 사인 그런 건 모르겠지만 자네도 직접 보지 않았나? 자네 박서방이 우리 가족 되고 나서 그런 표정 지은 적을 봤어? 난 그렇게 굳은 얼굴은 처음 봤네. 무슨 소리를 해도 항상 허허실실 거리던 사람이었는데 거기다 박서방이 주먹 꽉 쥐고 있었던 것도 봤지? 자네가 박서방이 그렇게 자부심 있어 하는 자기 직업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기분이 좋을 리가 있나, 응? 나도 내가 보는 관점에서 설명하는 거지만 나 말고도 어느 누가 돈 빌려주고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하겠어. 나 같았으면 진작에 다 밝히고 내 돈 돌려달라고 했을 거네. 아빠가 세게를 박듯이 말을 하자 제부와 동생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세차를 마치고 올라왔죠. 제가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어줬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던 남편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뒤를 돌아봤더니 제부가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요. 그리곤 식혀지도 않은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절 용서해 주십시오. 왜 이래 동서? 무슨 일 있었어? 여보,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야? 형님께서 저 도와주셨다는 이야기 아버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전 형님 도와주신 줄도 모르고 술에 취해서 헛소리나 나불거리고 정말 죄송해요. 화 많이 나셨을 텐데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겠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다짜고짜 잘못을 비는 제부를 보며 남편도 많이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와 친정 부모님 얼굴을 보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 듯 보였죠. 그러다 제부가 하는 말과 저희 아빠의 표정을 보곤 무슨 일인지 알겠다는 표정과 함께 의미심장한 눈빛을 드러냈습니다. 다 들었다고 하니까 내가 동서한테 부정을 못하겠네. 그런데 이럴 필요 없어. 난 아까 전에 동서가 하는 행동 보고 마음의 결정을 내렸거든. 동서, 아버님께 받은 돈 최대한 빨리 다시 아버님을 통해서 돌려줘. 나도 사람인데 동서한테 이렇게까지 무시를 당하니까 좋은 마음이 사라지네. 변호사나 되시는 분이 세차나 하는 놈 도움을 받아서 되겠어? 형님, 제가 죄송하다니까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없이 살아서 성공하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살아와서 그런지 나이는 들었는데 마음이 덜 자랐어요. 제가 앞으로는 너그러우신 형님 반만이라도 닮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집안에서 시건방을 떨거나 무례한 모습 보이지 않을게요. 이번에 도움 주시면 제가 곁에서 변해가는 모습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베푸신 도움 당장 갚으라는 말은 제발 좀. 제가 상황이 되면 당장 갚겠는데 제 상황 직접 들으셔서 아시잖아요. 글쎄, 그런 말을 들어도 굳이 내가 내린 결정을 바꿔야 되겠다는 느낌이 오지 않네. 어쨌거나 동서는 못 주겠다는 소린 거지.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법적으로 문외한이라서 이럴 때 변호사를 써야 하는 거지. 근데 내가 아는 법무법인은 동서는 회사밖에 없는데 동서 몸담고 있는 곳에 의뢰를 맡겨도 되는 건가? 그러면 동서가 좀 곤란해지는 거지. 이번에 손해배상도 문제가 되었는데 가족한테 소송까지 당하고 그러면 거기다 재판 과정에서 내가 유리하려면 동서가 한 말들도 다 증언해야 할 거 아니야. 형님, 사실 이런 건 재판 가실 일은 아니에요. 애초에 형님께서 소송을 하시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라고요. 제가 상환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또 빌린 돈도 어찌되었건 아버님께 받은 거라 또 상환 날짜에 대한 정확한 표기도 없고요. 그래? 그래도 뭐가 되었든 간에 내가 소송 걸면 지금 동서 상황에서는 안 좋은 거잖아. 회사 측에서나 동서 변호사 형편으로서나. 맞지? 그렇게 한참 동안 남편은 어린 아이를 다루듯이 자신에게 쩔쩔 매고 있는 제부에게 겁을 줬습니다. 그러다 그쯤 하면 되었다고 생각했는지 시부에게 확인을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래, 다 좋아. 동서가 잘못을 비는 건 이 정도면 알겠는데 앞으로도 지금 했던 약속이 지켜진다는 보장은 어떻게 할 거야? 올만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고 나중에 돈 다 갖고 나서도 또 예전처럼 행동할 수 있는 거잖아. 오늘도 원래는 아버님께 앞으로 가족들과 잘 지내겠다고 약속하고 만든 자리 아니었어?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로 그 약속을 깬 사람이 바로 동서인 거잖아. 맞지? 이번에는 정말 믿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장인어른 장모님 처형 거기다 제 아내까지는 앞에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형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가족들을 함부로 무시할 수가 있겠어요. 거기도 오늘 이런 일을 가족들 앞에서 다 보였는데 정말입니다. 앞으로는 형님 인생 배우며 살아갈게요. 그럼 제부가 하는 말 믿어볼게. 그러니까 이제 일어서. 형님, 정말 용서해 주시는 거죠? 용서를 나한테 빌어도 되나? 지금까지 내가 동서에게 화냈던 거는 전부 아버님 화를 풀어드리려고 대신했던 행동들인데 용서 구할 거면 아버님께나 빌어. 난 세차하러 가서 진작에 다 풀렀으니까
내가 이래서 세차를 좋아한다니까. 좀 거슬리는 일 있어도 뭐 하나 싹 청소해 놓으면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도 같이 씻겨 내려간단 말이지. 남편은 이번 일을 겪고도 허허실실 웃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저래도 되나 싶었는데 열을 내고 성을 내서 가족들 사이 틀어지는 것보다는 더 나은 행동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덕분에 연을 끊니 많이 이런 가족 간의 불화와 잡음 없이 잘 해결되었으니까요. 물론 걱정거리는 있었죠. 혹시 제부가 약속을 어기고 가족들에 대한 태도가 다시 바뀌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사건을 겪으면서 뭘 느끼기라도 한 건지 그날 이후에도 제부는 남편에게 군기가 바짝 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친정부모님께도 시건방을 떠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가족들이 모인다고 하면 불안한 마음이나 불편한 내색하지 않고 마음 편히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사건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도 제부는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사람으로서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남편과 자주 어울려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태어난 아기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이 있기 전에 제부와 비교하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느껴질 만큼 많은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자랑인 것 같아서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선한 사람 하나로 집안이 이렇게 화목해질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 사건이었죠. 저희 남편은 항상 그대로입니다. 요즘도 사람 좋게 허허실실 웃으며 살고 있죠. 예전에는 그런 모습이 답답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아 싫었는데 이제는 웃는 게 이기는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기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도 힘든 일이든 좋은 일이든 웃고 넘기며 스트레스를 덜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같이 웃는 얼굴로 작별의 인사를 하기로 하고 저는 이만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